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일 2018년 대한민국 정책 컨벤션 및 페스티벌 블록체인과 정부기구의 변화의 사회를 맡게 된 글로벌 브랜딩 기업 이노바운드의 이희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바야흐로 블록체인 열풍입니다. 비트코인에서 시작된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부상한 가운데 지난 1일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올 상반기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블록체인 관련 일자리 수가 작년 대비 6,000%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향후 제조, 문화, 보건, 교육, 공공분야 산업 등에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명의 블록체인 전문가 4분을 모셨습니다. 블록체인의 등장과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의 변화, 실생활의 블록체인과 거버넌스, 그리고 블록체인을 과연 규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발제 후 토론을 하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핏 칼럼니스트이자 GXC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김남웅 씨의 발제 후 금일 정책 페스티벌의 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 자신부터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키핏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키핏에서 이제 다양한 블록체인과 이제 경제 사상사, 경제학과 이제 블록체인을 엮어서 많은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선 이제 GXC라는 게임엑스코인이라는 게임 플랫폼,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플랫폼 프로젝트의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를 담당하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의문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소를 시켜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을 최대한 쉽게 알려주려고 하는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 블록체인에 관련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그냥 그러한 사람이고요.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블록체인의 등장과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발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을 접하기 전에는 굉장히 거버넌스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던, 개인적으로 많이 공부를 했던 한 학생이었는데, 블록체인이 등장하고 나서 제가 추구하던 어떠한 이제 신념이라든지 그런 이념들과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이념들이 많이 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레저라고 해서 분산화되어 있는 장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알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그 가상 재화를 만들어낸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저가 비트코인을 이해하기로는 나카모토는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가상 재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경제적 인센티브 개념을 창시를 했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저는 알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어떠한 화폐를 만들려고 블록체인을 만들었다기보다는 블록체인이라는 어떠한 분산화되어 있는 장부를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인센티브로 비트코인에 도입을 했다는 게 훨씬 더 저 같은 경우는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그런 분산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분산 장부를 왜 도입을 하기 시작됐냐고 하냐면, 일단 기존에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 사태 경제 위기가 있고 나서 중앙화되어 있는 어떠한 기관의 불투명성과, 그래서 중앙화되어 있는 어떠한 기관의 어떠한 독점성에 대한 어떠한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모든 것에 분산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뿌려보겠다라는 어떠한 신념하에 블록체인을 만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어떠한 중앙화되어 있는 주체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참여자가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인센티브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이라는 어떠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도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토시 나카모토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장부가 일단 분산화되어 있으면은 무엇이 바뀌는지, 일단 기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특정 국가나 단체나 그래서 어떠한 개인들에게 굉장히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장 현실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최근에 페이스북 사용하는 유저들의 데이터들을 강제로 그러니까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이제 사용을 해서 그걸로 어떤 광고 수익을 내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미국 상하원에서 청문회를 거쳤던 일이 있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 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런 페이스북의 데이터들이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과 페이스북이라는 어떤 민간 기업 하나에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선 그거에 대한 검열과 모든 행동들은 그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캘리포니아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 회사이기 때문에 국가의 규정이나 국가의 규제에 굉장히 많은 국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분산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특정 회사나 국가 또는 공동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나 회사 또는 공동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냥 분산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렇기 때문에 개입할 수도 제한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비트코인 장부를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은 전 세계 수십 가지 또는 수백여 개 국가에서 분산화되어 있고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장부는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개개인들이 어떠한 채굴기라고 하는 컴퓨터를 돌려서 이제 블록을 생산한 채굴하고 네트워크를 관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의 장부를 어떻게 보면은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전기를 차단해야 된다는 로저버의 말이 있을 정도로 비트코인 장부 또는 블록체인 장부는 전 세계의 수백여 국가에 분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익명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누가 어떻게 블록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만약에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P2P 거래까지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차단해서 그 사람들의 컴퓨터를 빼앗고 차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기존에 중앙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랑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는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기껏 해봤자 이제 중앙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한두 개 또는 세네 개 정도 복사를 해놓고 백업을 시키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수천만 대의 컴퓨터들이 똑같은 장부를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거나 공유하거나 검열하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블록체인이라는 것의 진정한 가치는 그렇게 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나 특정 개인이나 특정 회사가 함부로 검열할 수 없다는 점에 굉장히 본질적인 가치가 있고 여태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가치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블록체인이 등장하여 데이터베이스가 분산화가 된다면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 정부가 막아야 되는지 규제해야 되는지 폐쇄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떠나서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정 국가에 국한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이해를 해야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2018년도 1월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인지를 하고 있었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래소를 폐지하더라도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나 특정 개인이나 특정 회사에 굉장히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중앙화되어 있는 거래소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대한민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고 그 회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룰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비트코인을 막을 수도 없고 막으려고 시도조차 못한다는 이야기를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거래소를 폐지하더라도 P2P 거래, 그러니까 피어 투 피어의 거래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어느 정도 블록체인 네트워크라든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사전 공부는 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잠깐 로저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로저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저버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비트코인을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있는 전기를 모두 차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결국에는 저희는 어떠한 네트워크도 사용하면 안 되고 컴퓨터를 돌릴 수 있는 어떠한 기반이 마련이 되지 않아야만 비트코인 거래를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 잃는 것이 더 많겠죠.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 내역들과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어떤 검열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블록체인이 가져오는 거버넌스에 대한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정부가 개입하느냐 아니냐의 영역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 불가능한 영역이 맞고요. 그리고선 2017년도 이제 11월 또는 12월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은 가격 상승을 이뤄냈죠. 그리고선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비트코인 투자를 이뤄내면서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작년 중반쯤부터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작년도부터 거의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사실 저희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이유는 비트코인이라든지 다양한 암호화폐로서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공부하고 학습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실 공부를 했는데요.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에 대한 속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이라는 건 정부가 개입 불가능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들도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자각하기 시작을 하면서 탈중앙화 철학이라는 것이 많이 강조가 됐었습니다. 작년이나 이번 연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ICO를 준비하는 업체들이라든지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를 부재하는 업체들이 탈중앙화를 정말로 많이 외쳤습니다. 하나의 어떠한 마법의 단어처럼 탈중앙화를 외칠 정도로 탈중앙화 철학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탈중앙화 철학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블록체인 이전에도 가지고 있었던 자유주의라든지 자유지선주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블록체인계에서 나름 유명한 유명 인사들, 로저 버라든지 댄 라이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자유지상주의자인 거를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한국 커뮤니티 사이에서 루트비 본 미제스라든지 모레이 라스바드라든지 프리드리 하이크 같은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이름이 이러한 정부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코인 커뮤니티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한 케이스는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진짜 전 세계가 처음으로 그런 일들을 겪는다고 보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레딧이라든지 스티밋, 그리고선 코인판, 코박 같은 다양한 코인 커뮤니티에서 라스바드라든지 미제스의 회귀 이론 같은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 정말로 고무적인 일이었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익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모레이 라스바드, 미제스 같은 사람의 사상들이 돈이랑 연결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라든지 다양한 경쟁화폐들이 나오게 되고 탈중앙화 철학이 집중이 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돈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철학을 사용을 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철학이 돈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읽고 그런 사람들의 사상을 배워서 소위 말하는 탈중앙화 철학을 자기네 프로젝트에 녹아내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17년도, 18년도가 그런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어떻게 보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여태까지 역대급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요.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오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무허가성 화폐입니다. 누군가가 허가를 해준다고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특정 주체가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닌 화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무허가성 화폐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과연 국가가 교환의 매개라고 불리는 화폐를 독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커뮤니티에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비트코인이 쓰여져야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을 이룰 것이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루어 자기네들이 투자가 성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기존에 있었던 인터넷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상점에서도 사용되길 바라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렇게 되면서 커뮤니티 내에서 돌았던 이야기들은 뭐냐,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가, 또는 비트코인이 지금 기존에 존재했던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런 전문가들, 경제학 박사, 석사, 교수님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런 논쟁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일이고, 저 같은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인 또는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블록에다가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들을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판을 하고자 하는 중앙은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생겼고, 그거에 대한 비판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제는 양적 완화든지 인위적인 이자율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에 굉장히 많은 여론이, 그런 걸 하기에는 좀 그거에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이 생긴 편입니다. 그 전에는 양적 완화를 하든 이자율을 낮추든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중앙은행의 그런 인위적인 이자율 하락과 버블 형성 같은 그런 경기 변동들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인식들을 하고 있다는, 어떻게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웬만한 대기업 회사의 사장님들이나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오스트리아파라든지 시카고파의 화폐 이론들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저버라든지 이제 델라리머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상가들을 계속 공유하고 하면서 이 단지 미국이나 중국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 바스티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사상들이 많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들도 사실 존재는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미들맨을 소위 없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미들맨이라는 거는 이제 거래를 중재하는 중재자를 없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블록체인 초반에는 중재자를 없애면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재자가 없는 사회는 그런 사람들의 독점을 막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재자 없는 사회에서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반면에 지금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ICO 같은 경우는 어떠한 자산을 사고 파는데 중재자가 없는, 코인 판매 행위인데, ICO 같은 경우는 사기가 거의 90% 이상이 판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기와, 피해자들을 많이 만들어냈고요. 그리고선 블록체인을 너무 다 그 데이터베이스 너무 분산시키다 보니까 일단 너무 불편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블록체인 기반의 SNS, 스티밋 같은 경우는 봐도 굉장히 불편한 UI, UX를 가지고 있고, 기존에 이제 페이스북을 사용하던 유저들이 스티밋에 들어와서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선 중앙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검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 SNS 같은 경우는 자극적인 내용이라든지, 이제 동영상 매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잔인한 영상, 자극적인, 폭력적인 콘텐츠들을 원래는 중앙화되어 있는 주체가 중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검열을 하고 사전에 다 그걸 막았다면, 블록체인 기반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피해를 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저 또한 이 중앙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떠한 미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중앙화되면 안 좋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들이 중앙화되어 있고 중재자가 있으면 나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런 블록체인이 어떻게 보면 도입이 되고 지금 블록체인 산업을 하게 되면서 느끼게 된 거는, 미들맨이라는 중재자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구나,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구나라는 거를 오늘 역설적으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산업 전반에 도입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특정 분야에 도입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모든 분야의 중재자들을 없앤다는 개념은 사실상 지금으로 봤을 때는 너무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블록체인의 등장과 함께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중재자라고 불리는 거버넌스의 중요성도 어떻게 보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아무도 통치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아나키 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어떻게 보면 심어주는데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는 가상의 아나키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악용 사례들이 많이 생기면서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거 보면 그런 면에서 오히려 블록체인은 정부 기관이나 또는 중재자의 중요성을 역사적으로 깨닫게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말이 블록체인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분야는 블록체인을 도입했을 때 충분히 좋은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을 탈중앙화시키겠다는 시도는 굉장히 어리석고 불편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저 또한 모든 산업을 탈중앙화시킨다는 이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블록체인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율화가 필요한 부분에는 자율화를, 그리고 중재자가 필요한 분야에는 중재자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게임엑스코인이라는 게임 플랫폼,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을 하는 분야에서는 블록체인이 저는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필요가 없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중재자가 있어야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정부가 셧다운 제도라든지 많은 규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효율성들이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효율성들이 생산되는, 규제를 통한 비효율성이 생산되는 분야들에 대해서는 블록체인을 도입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지금 기존에도 되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산업들에 블록체인을 도입했을 때 이게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블록체인이 앞으로 저희가 고버넌스라든지 통치기관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블록체인 저널 키핏에서 키핏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칼럼을 이제 같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컨텐츠 서비스 마나마인을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준비를 중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실생활의 블록체인과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실생활 위주로 블록체인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거기서 이제 거버넌스가 어떻게 구축이 되는가, 그런 식의 발제를 위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제 먼저 그에 앞서서 블록체인의 인센티브의 보상의 결과물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텐데요. 그거에 앞서서 일단 화폐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폐 특성에는 흔히 네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 이제 휴대성, 휴대하기 편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내구성, 시간이 지나도 훼손되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 분할성, 돈을 이제 쉽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질성, 이게 사실 블록체인에 지금 없는 특성 중 하나인데요. 내 돈이 타인에게도 같은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크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앞에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동질성에 대해서 지금 해답을 찾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가지 특성이 물론 화폐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에 앞서서 원초적인 화폐의 가치를 가지려면 화폐가 결국 통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쌀 같은 경우도 먼저 그에 앞서서 동전이나 법정화폐가 그 오래전에 나오긴 했지만 쌀이 끈질기게 계속 쓰일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 사이에서 첫 번째 편리성, 두 번째 신뢰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동전하고 법정화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쌀이 오랫동안 쓰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암호화폐가 이제 쓰이려면 지속적으로 이제 실생활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생활에서 쓰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록체인의 산물은 암호화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이제 비트코인식으로 설명을 하면 POW 작업 증명 방식인데요. 10분에 한 번씩 채굴이라는 노동을 합니다. 그 노동의 대가로 이제 그 비트코인이라는 보상을 받게 되는 건데요. 결국 이런 보상이 없으면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POW 작업 증명 방식이 생성이 된 거고요. POS도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지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지분의 양에 따라서 그 보상이 지급되는 그런 개념이 다른 것일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은 결국에는 실생활에서 무엇이 쓰이느냐, 그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실생활의 블록체인 많은 사례 가운데서도 스티밋이라는 블록체인 SNS의 사례를 꼽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이더리움, 이오스, 많은 암호화폐, 플랫폼 기반의 암호화폐가 있지만 가시적으로 작년부터 빠르게 서비스가 된 거는 사실 스티밋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스티밋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스티밋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블록체인 기반 SNS 설명드렸고요. 페이스북의 좋아요에 해당하는 기능이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탈중앙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근데 좋아요는 개수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 그 스팀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팀에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좋아요라는 보팅을 이제 찍어주게 되면은 같은 비율로 이제 찍어줬을 때보다 많은 사람이 갖고 있었을 때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스티밋이라는 그 블록체인 SNS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실질적인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호화폐가 실질적으로 쓰이려면 통용이 돼야 됩니다. 통용이 되려면 보상을 받을 때 그 보상을 그 법정화폐의 환전수단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그 실질적으로 암호화폐가 다른 곳에서도 쓰일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암호화폐를 다른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뭐 책을 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스팀잇은 SNS이기 때문에 책 위주로 이제 활동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사례를 들려드리면, 스팀샵이라는, 약간 좀 거칠게 말하면 중고나라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여러 가지 상품이 이제 스팀샵이 쭉 올라오면은 그게 이제 뭐 원 하나 달러로 결제되는 게 아니라 스팀 달러라는 암호화폐로 이제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스팀 툴이라는 서비스인데, 거기서 이제 안에 스팀 샵이라는, 샵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품,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이 여러 가지 나오면은, 원 하나 달러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스팀 달러라면, 암호화폐로 이제 결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전을 할 유인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페이스팀이라는 맛집 리뷰 컨텐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팀잇은 SNS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리뷰 컨텐츠를 활용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비즈니스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이 맛집 리뷰를 이제 남기게 되면은 이 아래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상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 쓴 사람들은 이만큼의 이제 보상을 받게 되고, 이 달러는 이제 스팀 달러와 스팀으로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팅을 찍어준 사람도 이제 일정 비율의 보상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가 스팀잇은 기본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스팀 헌트라는 제품 리뷰 서비스도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맛집이 그냥 제품으로 이제 리뷰가 바뀐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식은 이제 동일하게 이제 보상이 매겨지는 개념으로 돌아가게 됐고요.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팀잇 같은 경우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서 완전한 탈중앙화를 지향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발제자분의 말씀처럼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연계형 암호화폐가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사례를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는 노원화폐라는 지역 암호화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변동성이 문제가 되게 되는데, 이 노원코인 같은 경우는 그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패깅 개념을 써서 1원에 1원으로 이제 가치를 아예 고정시켜버리는 개념의 지역화폐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치도 한정되게 자원봉사자들이나 어떤 사회 기부자들한테만 쓰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노드도 이제 공개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서 이제 비공개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탈중앙화에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이나 이런 게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기업이 연계돼서 이제 발행되는 이런 기업형 코인도 있습니다. IBM도 현재 그 스테이블 코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치가 고정되는 이제 화폐를 이제 개발 중에 있고, 예스24 이제 국내 기업 이제 유명한 기업이죠. 거기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이제 독자, 그 다음 큐레이터, 작자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이제 얽혀서 이제 그 안에서 유통이 될 수 있는 독자 플랫폼을 이제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뭐 중앙연계형 퍼블릭 블록체인 전체적으로 다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확장성 문제, 거래 속도가 일단 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P2P로 이제 하나하나씩 다 해결하다 보니까 거래 속도가 중앙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계속 개발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연계형 암호화폐, 이것도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 역설적인 이제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중앙연계형을 함으로써 효율성은 생기게 됐지만 도대체 기존의 중앙 네트워크와 다를 게 뭐냐, 이런 이제 비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쓰일 수 있는 블록체인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제 실험을 하고 도입을 하고 필요한 부분만 이제 중앙화를 가져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탈중앙화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 기술적, 인문학적인 그런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이제 지금 정부 기관에서 거버넌스가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어떻게 생성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폐입니다. 노원화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화폐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이제 적용이 된다면 이제 소규모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거버넌스가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였던 쿠폰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이제 검열이 뛰어나고 투명성이 보장된 화폐가 발행됨으로써 어떤 그런 쿠폰 이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화폐 개념이 등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향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 가치 변동성을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서 거버넌스의 변화가 어떻게 확대되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투표입니다. 정치에서 이제 투표는 꽃이죠. 그래서 투표 거버넌스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 정부 거버넌스가 굉장히 달라지게 될 텐데요. 최근 사례로는 이제 바로 불과 며칠 전에 미국 중간선거에 블록체인 모바일 투표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모바일 투표를 진행을 하면 훨씬 이제 개표 시간이 단축이 되고 투명성도 동시에 보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확대가 되면은 어떤 정치에서 이제 경선 과정이라든지 어떤 개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훨씬 단축될 수 있어서 거버넌스가 이 과정에서 굉장히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행정 처리의 간소함이 투명화입니다. 이것도 이제 실질적인 사례가 불과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세관 관련된 이제 서비스인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뭐 관세청에 넘기면은 이런 관세청에 넘기고 그 다음에 하청에 넘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절차가 복잡했는데 블록체인이 도입이 되면은 이제 P2P로 이제 탈중앙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이제 행정 처리 비용이나 시간이 단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눈여겨보고 있는 건 정부 같은 경우는 공익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토큰 이코노미가 살짝 사익에 비해서 약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사기업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입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암호화폐가 엄청난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를 생각해 보면은 암호화폐가 실질적으로 쓰인 사례는 아직까지도 드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를 실생활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를 진짜 이제 실생활의 수단으로 인식을 하고 그 과정에서 기술적으로는 샤딩이나 사이드 체인이라든지 이런 거래 처리 속도를 이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이제 필요할 것이고요. 인문학적으로는 이제 토큰 이코노미가 어떻게 이제 체계적으로 생성되는지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 마치겠습니다. 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기술 서비스 기업 에피토미 CL에서 연구원이자 기획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처음 블록체인을 접했을 때 되게 탈중앙화하면 정말 세상이 나아질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더 이렇게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탈중앙화는 이제 개인에게 권한도 주지만 엄청난 책임도 같이 주는구나.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많은 프로젝트 팀들이 블록체인 위에 바로 기존 서비스를 얹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앱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앙화에서 바로 탈중앙화로 넘어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기존의 중앙화 시스템의 어떤 부분을 블록체인을 쓰면 더 효율적이 될까 하는 것을 이제 중점으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P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칼럼을 작성하는 코신트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규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깊게 다루기보다는 현재 이제 업계가 어떠한 마음인지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걸 이제 중점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나눠진 자료는 제가 그걸 작성했을 때 원래 작성했었던 자료가 있던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급하게 작성하느라 이제 제 생각보다는 이제 기존 자료의 기반으로 이제 많이 썼는데요. 이번 PPT에서는 좀 저의 생각을 중점으로 다룰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가장 규모가 큰 블록체인 기업인 체인파트너스의 CEO인 표창민 대표가 이제 한 말입니다. 표창민 대표가 이제 최근에 한 미디어에서 한 말인데요. 최근 이제 정부의 불분명한 규제로 인해 이제 산업이 발전이 되게 지지부진한 탓에 답답함을 좀 토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체인 파트너스에서 준비하고 있던 신규 사업이 100개가 있었는데 그중 90개는 시작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 시작을 못한 이유가 어떤 사업이든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을 때 그게 현재는 불법은 아닌데 추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제 그런 이유로 지금 1년 동안 되게 많은 것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답답함을 토로한 것 같습니다. 규제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서 일단 개방형 블록체인과 폐쇄형 블록체인을 저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둘 다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되게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을 인지해야만 그 적절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각자 성격이 다른 두 개의 블록체인에 같은 규제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 국가 정부들이 하는 말인데요. 암호화폐 투기는 규제하되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이걸 이제 반쪽짜리 규제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말은 폐쇄형 블록체인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방형 블록체인과 폐쇄형 블록체인의 차이점은 그냥 이제 간단히 말하면은 개방형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라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서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폐쇄형 블록체인은 보통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그 관계자들만 이제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블록을 생성할 권한을 그 이해관계자만 갖고 있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폐쇄형 블록체인의 예인데요. 월마트인 경우는 과일 재배부터 수확 그리고 유통을 거쳐서 판매되기까지 보관 온도와 같은 수많은 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운회사인 머스크인 경우 이제 선박 물류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발해서 물품 주문부터 도착까지 모든 과정을 선주, 회관, 항만보험사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삼성 SES가 이제 서울시와 협력을 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중고차 매매 시장의 혁신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저신뢰 시장인 중고차 이제 매매 시장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소유 그리고 사고 기록 같은 그런 이력을 이제 모두가 이제 볼 수 있게 투명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위에서 이제 언급한 블록체인은 이제 폐쇄형 블록체인인데요. 정부가 이제 흔히 말하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폐쇄형 블록체인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개방형 블록체인과 폐쇄형 블록체인을 인터넷과 인트라넷에 이제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인터넷은 이제 우리가 사는 삶에 혁명과 같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인트라넷은 흥미롭진 않지만 비즈니스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의 좀 삶을 향상시킨 것은 모든 이가 이제 참여의 자유를 갖는 인터넷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이제 수많은 기업들 역시 이제 개방형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제 2009년에 이제 비트코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라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뭐 거의 최고 전문가급인 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규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아니며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이제 앞서 나무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비트코인 그 네트워크 자체는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정부는 모든 걸 이제 규제하고 통제를 할 수 있었으나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최초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또 이제 정부가 이제 저는 정부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좋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국가가 이제 인정하지 않는 민간 화폐가 대규모로 유통될 경우 이제 현 화폐 제도에 대해서 국가가 가지는 지배력이 낮아지고 대중화되면 국채 화폐와 같은 이제 대중 지출 확대가 이제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P2P 중심으로 성사돼서 이제 소득 추적을 통한 세금 부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흔히 이제 인터넷을 예로 들면은 이제 인터넷은 글로벌 단위로 의사소통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이제 세계 어느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이제 말을 주고받을 수 있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터넷의 주요 요소들은 여전히 중앙화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은 인터넷을 통해서 확장되었으나 의사결정, 즉 거버넌스는 확장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흔히 이제 블록체인을 금융의 혁신이라고 일컫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록체인의 본질적인 혁신은 신뢰의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의사결정이 이제 되게 소수의 지배층에 의해서 결정이 났었는데 그 의사결정을 하는 소수와 그 의사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대중들 간에 되게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블록체인은 참여자 모두가 그 거버넌스 합의에 이제 참여를 해서 자기에게 영향을 미칠 룰이라든지 그거를 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시스템에도 룰은 존재하나 지배자가 없다는 말이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개방형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뱅커인 경우 2017년 1,500억 원을 ICO를 통해서 유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3분기에 서비스를 오픈했고, 하지만 현재 1일 유저 수가 300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거라는 프로젝트는 2015년에 50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또 2018년 7월에 서비스를 오픈했으나 현재 1일 평균 유저가 50명 이하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거의 한 2,000개 가까운 기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일 유저 수가 2,000명을 넘는 게 되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권에 위치한 서비스들도 대부분 도박과 관련된 그런 기앱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이제 수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팀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제 기존의 스타트업을 생각하면은 아이디어를 포함한 100서만 가지고 1억도 모금하기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과 탈중앙화라는 단어만 넣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ICO를 통해서 수백 수천억이 모이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ICO가 나쁜 건 아닙니다. ICO 원래 이제 기존에는 스타트업에 보통 기업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ICO를 통해서 이제 개인도 그 스타트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ICO로 이제 좋은 취지로 생겨났으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다 최근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강남의 클럽에서 이제 하루에 막 수억씩 쓰고 그냥 비싼 뭐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랬다는 뉴스가 되게 화제였습니다. 누군지 알고 보니까 이제 위즈빌이라는 블록체인 기반을 해서 디앱을 개발해서 ICO를 통해 투자금을 모금했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제 위즈블도 되게 문제가 많습니다. 위즈블도 기더블 보면은 커밋 수는 있는데 그 커밋이 엔터를 쳐서 커밋을 했거나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심지어 그 위즈블 그 기더 커밋의 가장 큰 변화가 카피라이트를 넣은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퓨어빅 거래소는 어제 발생한 일입니다. 이제 요즘 이제 마이닝 거래소가 인기인데요. 거래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수익을 배분하는 거래소가 인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거래소들이 거의 다 이제 마이닝 거래소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요. 자기도 이제 마이닝 거래소를 하나 개발했다. 이제 수익은 거의 남기지 않고 다 배분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선 거의 여기는 이제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한 50억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었습니다. 그리고 딱 그 모금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커뮤니티 인원들 강제 추방시키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닫고 웹사이트를 닫고 잠정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ICO들이 거의 다 스캠입니다. 그리고 스캠이 아니더라도 그 약속한 서비스를 내놓기도 전에 그 프로젝트가 해산되는 경우도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ICO 말고도 암호화폐로부터 파생돼서 이제 수많은 사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이제 보통 전적으로 본인들의 그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투자는 본인들의 책임인 게 맞으나 이제 더욱 건전하고 성숙한 산업으로 발전을 하려면은 그에 맞는 적절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한국은 예전부터 1차원적인 규제 창업법에 대해서 되게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1차원적인 규제 창업법의 가장 큰 예가 이제 게임 셧다운제인데요. 이제 규제를 시행하는 정부와 국회가 해당 산업군에 대한 이제 명확한 이해 없이 그냥 지금 당장 문제로 보이는 것들을 문제로 삼고 차단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이제 게임 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해서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이제 심야 시간은 인터넷 게임을 하지 못하는 법을 이제 만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성공하는가 묻는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엔 편법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게임을 못하니까 자기 부모님이나 형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가입하고 게임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통계적으로 본다면은 이 셧다운제가 적용되고 성인들의 게임
게임 시간이 더 늘어났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본래 이제 어떤 것을 금지하면은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이제 인간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이제 게임이 문제가 되니 게임을 하지 말라는 일차원적인 발상이 아닌 저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 중독 문제는 물리적 제한으로 풀지 못하는 문화적, 교육적, 사회적 분위기가 만든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가 국내 블록체인 업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규제가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규제 역시 1차원적인 규제라고 봅니다. 블록체인 자체를 규제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 주변의 것들을 규제하는 것인데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시스템인데 그 주변의 것들은 다 중앙화 시스템입니다. 거래소나 여타 이제 ICO도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라고 하면은 결국 좀 비탈릭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 이오스라 하면은 데나리머에 좀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9월에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유사수신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유사수신 행위 등 규제법을 좀 개정하는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ICO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 가능성을 밝혀서 이 이후로 한국에서 한국 법인으로 ICO를 진행한 팀은 거의 한 팀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초에는 이와 같은 처벌을 좀 강화하겠다고 밝혔고요.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 행위는 당연히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암호화폐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구태현 테크놀 로펌 대표는 이렇게 그의 저서인 미래를 규제할 수 없다 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애초에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내며 그리고 미디어들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본인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밝히면은 투기꾼으로밖에 보지 않는 게 업계 외부의 현실입니다. 이제 정부가 이렇게 좀 명확한 규제를 내놓지 않고 흐지부지 하는 동안 되게 기술 발전이 수많은 장애를 초래했는데요. 왜냐면 이제 어떤 규제가 도입될까 이제 예측할 수 없으니까 기획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하며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규제안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입니다. 해당 기술의 어떤 요소들을 규제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두 번째는 언제입니다. 규제 개입의 타이밍을 생각해야 한다. 규제가 너무 이른 시기에 개입돼서 해당 기술 발전에 해를 끼쳐서도 안 되고 너무 늦게 개입돼서 부재로 인한 문제가 생겨나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은 어떻게입니다. 규제의 성격에 대한 것인데요. 해당 기술 혁신을 격려해야 하는지 아니면 금지시켜야 하는지 혹은 어떤 방향으로 제한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가 이제 제대로 된 규제안을 발표하기보다는 암호화폐가 범죄 행위에 사용된다면 국민들에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쓰는 예입니다. 불법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다고 도박에 쓰여진 돈을 비난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 규제를 보면은 바바리맨만 잡아야 되는데 바바리 트립은 사람들까지 다 좀 규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위 인용은 전면산 보스코인 SCO가 하신 말씀이고요.
독일을 비롯한 이제 여러 유럽 국가들은 블록체인을 일찌감치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더리움, 아이오파, 페이티 같은 블록체인 기반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시작하게 됐고요. 정부의 처음 허가를 받아서 암호화폐 결제를 받는 상점들도 유럽에서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전 세계 최초로 정부의 적절한 규제를 받는 거래소가 독일에서 먼저 나왔고요. 독일은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시에 규제 전에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기술을 완벽히 이해하고 이제 완벽히 이해한 다음에 합리적이고 정돈된 규제안을 제시합니다. 원래 스카이프나 우버나 에어비앤비 역시 불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는 현재 단 하나의 호텔도 소유하지 않고 기업 가치가 310억 달러인 공유 공간 서비스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했고요. 우버는 단 하나의 자동차도 소유하지 않고 1200달러의 기업 가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이제 비즈니스 차원에서의 혁신만이 아닌 사회적 혁신도 이뤘는데요. 보통 이제 우버가 처음 생겨났을 시에 이제 정부 부처들이 좀 우려했던 바입니다. 이제 기존 택시 회사들보다 소유자에게 수많은 리스크를 안겨주는 우버와 불공평한 경쟁을 치러야 한다. 노동시장의 법규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을 했습니다. 우버가 처음 이제 등장했을 당시 이제 위와 같은 문제들을 소위 이제 팩트라고 내세우며 우버를 공격했는데요. 이제 이런 팩트들은 이제 특정 시장에서 우버를 죽이기 위한 규제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진정한 팩트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택시는 과연 우버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가도 의문이고, 택시가 과연 우버보다 더욱 나은 안정성을 보장하는가도 의문입니다. 우버는 이제 고객과 운전자가 서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객은 빠르고 깨끗하고 고객을 존중하는 서비스만을 원할 뿐입니다. 이제 이 규제를 도입하는 이들이 중요시 여기는 점과 실제 고객이 바라는 점 간에는 정말 큰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시장이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규제보다 빠른 혁신을 이뤘기 때문에 규제가 그 혁신에 맞춰 도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빠른 혁신보다 중요한 것이 좋은 혁신인데요. 빠른 혁신은 이제 스타트업에서 주로 나옵니다. 하지만 주로 좋은 혁신은 대기업에서 주로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대기업은 기술과 대외 관계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 많은 무형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규제에 매우 민감한데요. 그래서 이제 현재 국내 블록체인 업계에서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대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결국 규제 하에서 안전한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큰 방향성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들 통해서 혁신은 나올 수 없다고 보는 주의입니다. 결론인데요. 현재 국내 블록체인 산업은 좀 정돈되지 않은 규제로 인해 좀 정체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으니 좀 미리 겁먹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하지 말라는 것 외엔 뭐든 할 수 있다는 네거티브 시스템이 아닌 하라는 것 외에 하면 안 된다는 포지티브 시스템이 업계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가는 시민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도와주는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도구가 나온다면 얼마든지 국가의 권력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산업을 막는 것이 아닌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국내에서 혁신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는
정부의 적절한 규제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규제에 맞춰가며 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혁신은 결국 규제보다 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발제를 모두 들어봤는데요. 특히 프리드리 하이에크, 머레이 라스바드 등의 철학자 및 경제학자들을 블록체인과 접목을 시키면서 시도를 했다는 게 되게 신선했고요. 비트코인 규제에 대한 통찰력 있는 발제를 해주셨는데, 법은 언뜻 보면 자유를 가장 많이 침해하는 것 같지만 잘 활용만 한다면 건강한 생태계를 잘 조성할 수 있다는 말이 가장 크게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체인 파트너스 한재훈 씨의 필두로 이 모든 발제를 아우르는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 종사하는 같은 동업 종사자로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고, 또 새롭게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 산업에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해준 계기가 됐습니다. 세 분 발표를 들으면서 크게 저는 한 가지씩 질문이 각각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남웅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이제 블록체인은 이제 탈중앙화를 표방하면서 나왔는데, 이게 발전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과정에서 이래서 미들맨이 있었어야 됐고, 이들의 역할이 이런 것들이었구나 다시금 한번 되새기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저 역시도 블록체인 체인 파트너스라는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이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진입장벽을 넘어올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국한적이에요. 그래서 워낙 어떤 파이가 적다 보니까 뭔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할 때도, 그리고 누군가에게 막 이런 제품들을 홍보할 때도 그 대상 자체의 어떤 절대치가 너무 작다 보니까 사실 내부에서 이런 같이 개발하고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 제작자들 입장에서도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는 또다시 미들맨이 필요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웅님 발제 들으면서는 블록체인 생태계 위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다시금 한 번 더 필요해진 미들맨들, 그 미들맨들이 어떤 역할까지, 어떤 범위까지 커버해야 되는지 저는 좀 궁금해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열어볼 수 있는 이제 열쇠가 프라이빗 키인데, 그 프라이빗 키라는 게 사실 우리 기존에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이디를 만들고 비밀번호를 만드는데, 프라이빗 키는 사실 블록체인이 만들어주는 비밀번호잖아요. 누군가 내 비밀번호를 대신 만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비밀번호를 사실 프라이빗 키라는 게 워낙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이 머릿속에 기억할 수 없거든요. 내 비밀번호를 내가 기억해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따로 보관해 놨다가 그걸 따라서 기입해야 된다는 것. 이런 어떤 새로운 개념들이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미들맨들이 어디까지 커버해야 되는지 좀 그것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영님께서 발제를 통해서 실생활에 쓰이기 위한 어떤 화폐 기능을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암호화폐가 충족시키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가 충족시키지 못한 유일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이제 동질성이었잖아요. 사실 근데 이 동질성이라는 게 가치 변동성을 잡는 걸 말하는데, 사실 이 가치 변동성을 잡는다는 것의 기준이 법정화폐가 되는 것이 맞냐, 또 저는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법정화폐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치가 계속 변동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가치가 하락하는데, 이 US 달러나 한국 원화의 암호화폐의 가치 변동성을 맞추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를 좀 얘기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영훈님 발제를 들으면서는 사실 이 암호화폐, 코인, 그냥 흔히들 편하게 부르는 말로 이제 코인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코인판,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아까 보여주신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투기가 벌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산업이 도입되면, 아까 우버나 에어비앤비를 말씀해 주셨지만 기존 산업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넘어오게 만들 것인가. 사실
이걸 뭐 자유경제고 그냥 어떤 도태되는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몰락해야 돼. 적자생존이야. 이렇게 말하기에는 사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밥그릇이 걸려있는 문제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넘어오게 할 것인가는 분명히 국가에서, 어떤 정부에서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계 종사자들은 그럼 과연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정부에다가 단순히 그냥 우리들을 위한 제도나 법규를 마련해 주세요, 우리도 이게 다 불법이 아닙니다 하기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체인 파트너스 한지원 씨가 첫 번째 이제 남웅 씨에 대해서 발제에 대해서 다양한 시도가 블록체인 산업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산업이 있는데 미들맨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이 산업은 미들맨이 필요하고 이 산업은 미들맨이 필요하지 않고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인지, 혹은 그렇게 진행된다면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입장벽이 많이 낮추려면 블록체인에 대해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되고 실생활에 많이 쓰일 수 있게 되게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진입장벽을 낮춰야 되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저희런 토론을 먼저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발제자 입장에서 이제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면, 일단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가 굉장히 속성이 이제 퍼블릭 공개형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미들맨을 도입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이제 미들맨이 가장 잘 활용될 수 있고 가장 잘 쓰일 수 있고 기존 중앙화 서비스들이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들은 그 주변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중앙화 서비스 되어 있는 중앙기업 형태로 운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를 관리하는 지갑을 런칭하는 서비스들도 중앙 서비스로 런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블록체인계에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이제 평가받는 게 UI, UX, 유저 익스피리언스 관점에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관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중앙화되어 있는 어떠한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있다. 중앙화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그래서 지금 많은 회사들이 레저 산업이라든지 USB를 통해서 이제 암호 자산을 보관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이제 중앙 기업에서 만들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도 다 중앙화되어 있는 어떠한 비즈니스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 중앙화되는 형태로 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중화가 가장 필요한 건데, 대중들과 블록체인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들은 다 중앙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이에 어떠한 중개자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산업들의 아마도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서비스가 아닌 중앙화되어 있는 어떠한 기업체들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 연관성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중재자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중재자가 없는 게 아니라 중재자가 분산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지금 중재자가 수천 명 또는 수만 명, 수천만 명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 것뿐이지,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중재자들이라고 불리는 채굴자들이 지금 모든 거래 내역들을 승인하고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전 애초에 그런 워딩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중재자가 없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중재자의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중재자들이 없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누군가가 이런 거래 내역을 승인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네트워크를 보존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선 아까 상현님 말씀하셨다시피 책임 주체가 없는 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큰 세이라든지 ICO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부분 중앙화가 필요하다. 누군가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떠한 거를 걸고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무분별한 이제 피해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떠한 산업에서는 충분히 중앙화들, 미들맨들이 도입이 돼서 그런 것들을 중재해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발제 및 토론으로 수고해주신 GXC 김남웅 씨, 마나마인 박상혁 씨, 에피톰 CL 류영훈 씨, 체인 파트너스 한재원 씨, 그리고 이 모임을 주관해주신 자유기업원, 그리고 이하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블록체인이 정말 중요한 혁신 기술인데 정부 민간의 협력과 그리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또 협력,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기술, 산업의 다양한 시도로 저희가 좀 다 같이 힘 모아서 이 기술을 좀 도약시켜야겠다는 좀 사명감과 책임감이 드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블록체인은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접하고 그 생태에서 현직으로 이제 몸 담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욱 생생하고 유익한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2018년 정책 컨벤션 및 페스티벌 블록체인과 정부기구의 변화를 끝마치도록 하겠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